새벽 3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야경이 까만 벨벳 위에 쏟아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불빛과 빼곡한 빌딩의 창문들이 만들어내는 눈부신 풍경을 등진 채 한서아는 자신만의 왕국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왕국은 바로 책상 위 수십 인치 크기의 거대한 액정 타블렛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창조한 세계 그림자 기사단의 주인공 카엘란이 검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독자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주인공, 그의 은빛 머리카락 한 올, 결의에 찬 눈빛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서아는 잠시 펜을 놓고 뻐근해진 손목을 주물렀다. 모니터 구석에 깜빡이는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8시간. 수백만 독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다음 화를 위해 그녀는 지난 며칠간 현실 세계와 단절된 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왕이라 불렀다. 연재 10년 누적 조회수 50억 회, 2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 수출. 그녀의 웹툰 그림자 기사단은 이제 단순한 만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주인공 카엘란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와 피규어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부른 OST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최근에는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제안해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 33세 한서아가 있었다.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IP지적 재산권의 주인이자 수십 명의 직원을 둔 콘텐츠 회사의 대표.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게 붙여준 이름표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왕국이 처음부터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서아는 잠시 타블렛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국내외에서 받은 황금색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녀의 캐릭터들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정교한 스태츄들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이 모든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의 풍경 위로 또 다른 과거의 공간을 겹쳐보고 있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던 반지하 단칸방. 여름이면 벽지를 타고 흐르는 습기에 곰팡내가 진동했고 겨울이면 외풍의 입김이 허옇게 서리던 그곳이 그녀의 첫 번째 왕국이었다. 밥 먹을 돈을 아껴 산 낡은 타블렛과 컵라면 하나로 두 끼를 버티며 그림을 그리던 20살의 한서아. 그때의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모니터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녀의 캐릭터들 뿐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줘도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다. 꺾일 듯한 손목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삼키며 그녀는 펜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직조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지켜낼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카엘란, 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니? 서아는 화면 속 주인공에게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독자들은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녀 역시 그에게 묻고 있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너라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이냐고. 그림자 기사단은 그녀에게 단순한 돈벌이나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분신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을 버텨낸 용기의 증거였으며 그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담은 영혼의 기록이었다. 다시 펜을 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세상이 붙여준 여왕이라는 칭호나 숫자로 환산되는 IP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이 세계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신성한 책임감이었다. 그림자 기사단은 한서아라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영혼의 심장이었다. 내 영혼의 저작권 초안을 바탕으로 챕터 2의 내용을 1500자 내외로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섬세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마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 주인공 같았다. 국내 최고의 투자 증권사에서 최연소 팀장 타이틀을 단 그는 숫자로 이루어진 냉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빈틈없이 관리된 외모와 지성,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유머까지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한 그였기에 나는 가끔 이 모든 것이 내 웹툰 속 판타지는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차가운 미니멀리즘 작품들로 가득한 한 현대 미술관에서였다. 나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러, 그는 투자의 대상으로
미술품을 공부하러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거대한 캔버스에 달랑 한 개의 검은 점이 찍힌 작품 앞에 나란히 멈춰 섰다. 작품의 가치를 분석하려 애쓰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무지 이 가치를 계산할 공식을 찾을 수가 없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건 공식으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나의 말에 그는 놀란 듯 눈을 돌렸고 그 순간 우리의 세계가 처음으로 연결되었다. 숫자의 세계에 살던 남자와 이야기의 세계에 살던 여자는 그 검은 점 하나에서 시작해 서로의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세계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마감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밤이면 그는 귀신같이 알고 따뜻한 닭죽과 꿀에 절인 생강차를 사들고 작업실을 찾아왔다. 오늘 카일라는 좀 쉬게 해주고 한서아 작가님부터 충전해야죠. 그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작품보다 나를 먼저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캐릭터들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그들의 서사를 꿰뚫고 있었으며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별명까지 알 정도로 내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외롭고 고독했던 창작의 고통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완벽한 구슬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흠집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느 날 그림자 기사단의 주인공 카일란의 한정판 피규어가 출시되었다. 나는 막 배송된 샘플을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지훈 씨, 이것 좀 봐요. 카일란의 고뇌하는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아요?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예술품이야. 나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흥분했지만 그는 피규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다른 관점에서 감탄했다. 정교하네. 이 정도 퀄리티면 원가가 꽤 높았을 텐데 500개 한정 판매로 희소성을 높여서 판매 단가를 최대로 끌어올렸군. 아주 영리한 수익 모델이야. 다음 시즌 MD 기획 때는 이 희소성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IP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해요. 수익 모델, 희소성 전략, 가치 극대화.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조금도 틀린 말이 없었다. 오히려 내 회사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정확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순간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게는 영혼을 불어넣은 자식 같은 존재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분석되는 하나의 금융 상품처럼 보였다. 물론 그게 그의 일이었고 나를 돕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애써 그 서늘함을 외면하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세한 균열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애써 봉합하고 싶었다. 네, 내 영혼의 저작권 세 번째 챕터. 넘을 수 없는 벽을 요청하신 1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와의 첫 만남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계층적 갈등과 편견을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강지훈과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다가왔다. 그의 어머니, 윤혜정 여사와의 첫 대면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작업실을 벗어나 쇼핑몰로 향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 캐주얼하고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나였지만 이날만큼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지훈이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분인지 자주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명문대 국문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한 분이었다. 퇴직 후에도 여러 문화재단에서 자문위원을 맡으며 여전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내심 그녀의 지성과 지혜에 매료될 것을 기대했다. 훌륭한 사람 곁에는 늘 배울 점이 많다고 믿는 나였으니까. 마침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윤혜정 여사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아한 분이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절제된 듯 완벽한 의상, 그리고 품격 있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이 번뜩였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에 나는 본능적으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작품,
그림자 기사단이라고 했던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웹툰이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이니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탄 셈이겠지요. 칭찬인 듯 했지만 묘하게 뼈가 있는 말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그리고 웹툰이라는 장르를 한순간에 대중적이고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뉘앙스. 나는 애써 웃으며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이내 화제를 문학으로 돌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톨스토이의 문학이 주는 삶의 통찰, 괴테의 서사시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등 그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지식의 향연이었다. 나는 그녀의 방대한 지식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가 말하는 문학의 세계는 마치 성역처럼 느껴졌고 내가 만들어가는 웹툰의 세계는 그 성역의 변두리 혹은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심 나의 지식 수준을 시험하는 듯했다. 내가 문학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품들을 읽었는지 은근하게 질문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는 바를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내 나지막이 말했다. 역시 글보다는 그림이 주가 되는 매체이니 문학적 깊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허허.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림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멸시. 마치 글 없는 그림은 반쪽짜리인 양 들렸다.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났다. 지우는 그제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나를 변호하려 나섰다. 어머니 서아 씨의 작품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에요. 방대한 세계관과 철학이 담긴 거대한 서사시라고요. 제가 웹툰을 보면서 인류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깊이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지훈의 말은 분명 나를 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고고한 학자적 지성 앞에서 주눅든 아들의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내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 설명조차도 어머니의 굳건한 가치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지훈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웹툰이 진정한 문학의 범주에 들어설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만남은 내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지훈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일을 존중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내 존재 자체를, 나의 뿌리 깊은 창작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 벽은 바로 교양과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편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벽 앞에서 감히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네. 내 영혼의 저작권 네 번째 챕터 폭풍 전야의 상견례를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숨막히는 긴장감을 세밀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남긴 서늘함이 채가시기도 전에 운명의 날인 상견례가 다가왔다. 장소는 지훈의 집안에서 정한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이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곳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반짝이는 녹그릇, 은은한 조명과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동양화까지 모든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을 은근히 압박하는 듯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신 나의 부모님은 오늘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셨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긴장되고 위축되어 보이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내내 마른 침을 삼키셨고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로 찻잔만 매만지고 계셨다. 잠시 후 지훈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윤혜정 여사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고 처음 뵙는 그의 아버지는 전직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이 공간에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완벽하게 녹아드는 태생부터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보였다. 어색한 첫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자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다. 음식의 맛, 날씨,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그 밑으로는 서로를 탐색하는 차가운 시선들이 오가고 있었다. 얼음판을 깨뜨린 것은 역시 윤혜정 여사였다. 그녀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말했다. 서아 양을 보니
우리 지훈이가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네. 그런데 듣자 하니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밤낮이 바뀐다던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일하면 우리 지훈이 아침밥은 누가 챙겨주나 걱정이네. 호호.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겠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황급히 나섰다. 어머니, 요즘 아침밥은 각자 챙겨 먹는 시대예요. 서아 씨 일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윤혜정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나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말이 서아 양이 그리는 그림 캐릭터 하나로 강남의 빌딩을 살 수도 있다면서. 우리 같은 세대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세상은 참 신기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은 칭찬의 가면을 쓴 명백한 무시였다. 땀 흘려 일하는 진짜 노동과 나의 창작 활동 사이에 선을 긋고 내 성공을 이해할 수 없는 요행처럼 취급하는 태도. 나의 부모님은 딸이 칭찬받는다는 생각에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챈 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 서아가 어릴 적부터 그림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제 힘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저희는 그저 대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딸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윤혜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럼 대견하고 말고. 그러니 이제 그 재능으로 우리 지훈이 든든하게 내조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 안 그런가 사부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어머니의 확고한 가치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굳어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들의 틀에 맞춰 바꾸려는 거대한 관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폭풍의 눈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내 영마이너스온의 저작권 5번째 챕터.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상견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화기애애함을 가장한 살얼음판 같던 대화가 디저트와 함께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나는 이제 이 숨막히는 자리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고 나 역시 더는 미소를 유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윤혜정 여사가 우아한 손짓으로 옆에 놓아두었던 악어 가죽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짙은 갈색의 가죽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하고 차가운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놓인 그 서류철 하나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듯했다. 이제 식사도 마쳤으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단호한 예고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소파에 등을 기댔고 지훈은 무언가 불안한 듯 입술을 잘근거렸다. 나의 부모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와 서류철을 번갈아 쳐다보셨다. 결혼은 현실이고 시작이 깔끔해야 끝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저희 집안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준비한 부부재산 약정서란다. 부부재산 약정서, 흔히 말하는 혼전 계약서였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어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물론이고 나의 부모님도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대체 무슨? 윤혜정 여사는 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자르며 말을 이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답니다. 사부인.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아 양이 한번 읽어보렴.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내 앞으로 스르륵 밀었다. 잘 다듬어진 A사 용지 위에는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앞부분은 비교적 평범한 내용이었다. 각자의 고유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가 관리하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진다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 조항들이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몰라. 이분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절차일 수도 있잖아. 나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며 내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제7조 특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본 계약에 을안서아이 창작한 웹툰 그림자 기사단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IP은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갑강지훈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사업적 결정 및 계약 2차 저작물 작성, 해외 판권 계약, 캐릭터 상품화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갑측이 지정하는 재무 대리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최우선적인 효력으로 한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공동관리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명백한 소유권 이전 요구였다. 내 15년의 피와 땀, 내 영혼의 조각들이 담긴 그림자 기사단의 운명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라는 이야기였다. 심지어 지훈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닌 그들이 지정하는 재무 대리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조항. 그것은 나를 창작자가 아닌 언제든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차갑고 모욕적인 계약서의 글자들이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내 영혼의 저작권 6번째 챕터 펜이 꺾이는 순간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계약서 앞에서 주인공 서아의 심리가 무너지고 약혼자 지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갈등의 절정입니다. 해시태그 챕터 6 펜이 꺾이는 순간 세상이 소리를 잃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의 모든 풍경이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나를 압박하던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장식도 굳어버린 부모님의 얼굴도 태어난 윤혜정 여사의 표정도 전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내 손끝에 닿은 종이의 차가운 감촉과 내 영혼에 가격표를 붙인 잔인한 문장들만이 현실처럼 선명했다. 갑과 을, 재무대리인의 서면 동의. 나는 창작자가 아니라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는 관리 대상 혹은 담보물에 불과했다. 내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펜이 그들의 손에 의해 힘없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그리고 내 편이 되어 이 부당함을 막아줄 유일한 사람, 내 마지막 희망. 나는 배신감과 신락 같은 기대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계약서, 정말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고. 당장 이 종이 쪼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절박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애꿎은 찻잔과 테이블 모서리 그리고 자신의 무릎 위를 방황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가 내뱉은 문장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서아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물론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이건 아니라고. 서아 씨한테 너무 큰 신뢰라고 말씀드렸어. 그런데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어. 이건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야. 너는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고 복잡한 경영이나 계약 문제는 전문가인 내가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시스템?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을 끊고 되물었다. 귀를 의심했다. 내 삶과 영혼을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재단하다니. 지훈 씨 눈에는 내 작품이 그냥 돈 나오는 시스템으로 보여. 내 모든 걸 당신 집안의 안전장치 안에 넣어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이건 그냥 족쇄야. 내 손발을 다 묶고 내 영혼의 목줄을 채우겠다는 거잖아. 분노와 슬픔에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서아야, 진정해 하고 속삭였지만
이미 터져나온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려는 듯 몸을 움직이다가 그의 어머니인 윤혜정 여사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표정과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어머니가 설계한 견고한 벽 앞에서 나를 지켜줄 힘도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그의 집안이 정해놓은 질서와 규칙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는 결국 강지훈이기 이전에 윤혜정의 아들이었다. 그 서열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사랑의 감정이 급속도로 차갑게 식어내렸다. 내 영혼의 저작권 7번째 챕터 나의 제국, 나의 영혼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서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선언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강지훈의 마지막 변명이 흩어지고 난 방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뒤흔들던 슬픔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서리빨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세상에서 주눅든 이방인으로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나의 부모님이 놀라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부모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건너편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던 세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나는 윤혜정 여사와 그녀의 남편을 차례로 부르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두 분의 눈에는 제가 이룬 모든 것이 그저 운 좋게 얻은 언제든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자선으로만 보이시겠지요. 그래서 두 분의 아들을 위해 그 자산의 안전장치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두 분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리켰다. 하지만 이 계약서의 제7조가 말하는 저작물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제 모든 것을 걸었던 20대의 눈물이고 꺾일 듯한 손목의 통증을 참아가며 새겼던 제 청춘의 흉터입니다. 내 말에 윤혜정 여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화면 속의 카엘란과 그의 기사단은 제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낳은 제 자식들이고 세상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갑옷을 입히고 검을 쥐어준 저의 군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기사단은 저의 역사이자 제국의 심장이며 제 영혼 그 자체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찌 제 영혼의 소유권을 당신들께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제 아이들의 운명을 당신들이 지정하는 재무 대리인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 왕국의 통치권은 저에게 있고 제 군대의 지휘권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제 자신을 죽이고 제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선언하듯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 마지막 선언에 방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윤혜정 여사의 우아하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고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영혼의 저마이너스 작권 8번째 챕터 돌아선 그의 뒷모습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폭탄 선언 이후의 혼란과 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관계의 완전한 끝을 담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선언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을 갑자기 내려버린 배우의 퇴장과도 같았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그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윤혜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그녀의 우아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서슬 퍼런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의 남편 역시 굳은 얼굴로 젊은 사람이 너무 경솔하군.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녕 모르는가. 라며 위압적으로 거들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이 오가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부모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본능적으로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하려 하셨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직 한 사람, 강지훈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내 부모님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에도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침묵을 지켰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의 비겁한 외면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나를 감싸고 있는 부모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아빠, 엄마, 이제 그만 가요.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이미 내 마음속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끝이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윤혜정 여사를 노려보셨지만 이내 내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별실의 미닫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쏟아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릴 뻔했다니 조상님이 도왔다. 내 복을 내가 발로 찼어.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가 나를 따라 나서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이 관계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강지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몇 걸음 떼는 듯 했다. 그의 입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다. 서아야, 잠시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강지훈, 너 거기 꼼짝 말고 앉아. 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발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는 대신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것이 내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모욕을 당하고 떠나가는 순간에도 결국 어머니의 통제 아래로 돌아가는 나약한 남자. 내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우리 관계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마침표였다. 나는 미련 없이 미닫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고 시끄럽던 고성과 혼란은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어졌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비로소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내 영혼의 저작권 9번째 챕터.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을 요청하신 분량에 맞춰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파혼 후 몇 달간은 지독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지자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어도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밤이 되면 함께 거닐던 한강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끝냈지만 사랑했던 기억까지 마음대로 도려낼 수는 없었다. 텅 빈 캔버스처럼 내 마음도 내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렸다. 펜을 쥘 힘조차 나지 않았다. 내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듯 창작의 샘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림자 기사단의 휴재는 길어졌다. 독자들의 아우성과 편집부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잿더미만 남은 폐허 속에 주저앉아 나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잠 못 이루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던 내 눈에 휴재 직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장면이 들어왔다. 나의 주인공 카일란이 가장 믿었던 부관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 모습. 그 순간 화면 속 그의 모습 위로 상견례 자리에서 무너지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그래, 카일란. 너도 나처럼 모든 것을 잃었구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심장이 꿰뚫리는 고통을 너도 알고 있었구나. 그것은 지독한 공감이자 처절한 자기 연민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부터 차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분노. 내 자신과 내 캐릭터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작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 아픔을, 이 배신감을 반드시 이야기로 증명해 내고야 말겠다는 도끼. 그날 이후 나는 미친 사람처럼 펜을 들었다. 작업실은 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을 잉크 삼아 캔버스 위에 쏟아부었다. 내가 겪은 고통은 고스란히 카일란의 여정이 되었다. 그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었고 그의 분노는 나의 분노였다. 캐릭터의 대사 하나, 배경의 그림자 하나까지 내 영혼의 상처를 새겨 넣었다. 몇 달 후 마침내 그림자 기사단 시즌 4제 더미의 군주 연재가 재개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전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처절함에 독자들은 열광했다. 작가님, 이번 시즌은 그냥 만화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카일란이 우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배신자의 칼에 쓰러지는 장면은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가님이 어떤 감정으로 이걸 그렸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역대급 시즌, 잿더미 속에서 진짜 군주로 거듭나는 카일란의 모습에 전율이 멈추지 않습니다. 댓글창은 찬사로 도배되었고 조회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평론가들은 상업적 웹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구원을 그려낸 걸작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내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이 역설적으로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나는 쏟아지는 찬사를 보며 작업실 창가에 섰다. 잿더미 같던 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을 뜨거운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대가로 더 넓고 견고한 나만의 제국을 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를 죽일 듯 덮쳐왔던 시련은 나를 더 강한 여왕으로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내 영혼의 저작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챕터 10 여왕의 귀환을 요청하신 2000자 내외의 넉넉한 분량으로 확장하여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모든 감정선을 담아 정성껏 집필했습니다. 파온의 아픔을 잿더미 삼아 피어난 불꽃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그림자 기사단 시즌 4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작품의 인기는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할리우드의 심장부까지 닿았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판권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는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 자격으로 LA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출국 당일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비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로비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잠시 쿵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그 이름은 내게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비서에게 글을 올려보내라고 말했다.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다. 내 성, 내 왕국에서 나는 여왕으로서 그를 마주해야만 했다. 몇 분 후 대표실 문이 열리고 1년 만에 마주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는 여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고 늘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랜만이네요, 지훈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아야, 신문에서 봤어. 할리우드. 정말 대단하더라. 진심으로 축하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날 밤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손을 잡았어야 했어. 당신 작품이 그냥 돈이나 사업이 아니라 정말 당신 영혼 그 자체였다는 걸 바보같이 이제야 알게 됐어. 그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서아야.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젠 정말 너의 세계를 온전히 지켜줄게. 약속해. 나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후회하고 있었고 그 후회는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힘들었겠네요, 지훈 씨도. 그 후회 속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의 담담한 위로에 그의 눈빛이 희망으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하지만 지훈 씨, 깨진 신뢰는 깨진 유리 조각과 같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도 그 사이의 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남은 그 수많은 금들을 불안하게 들여다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어쩌면 당신이 후회하는 건 한서아라는 여자를 잃어서가 아니라 할리우드에 진출한 성공한 한서아를 놓쳤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당신은 그 시험에서 나에게 실망을 줬어요.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문을 향해 걸어갔다. 회사 로비에는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줄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직원이 열어주는 차 문에 올라타며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통유리창 너머로 강지훈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내 눈앞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라는 더 큰 무대가 펼쳐져 있었다. 내 영혼의 저작권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이제 그 영혼을 무기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시간이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은 여왕의 미소가 떠올랐다. 물론입니다. 챕터 10 여왕의 귀환의 마지막 장면에 이어지는 주인공의 내면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에필로그를 500자 내외로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차창에 비치던 그의 모습이 한 점의 빛으로 사라졌을 때 나는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로소 덮었음을 실감했다. 마음 한편이 시리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아픔은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예술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펜은 더 이상 눈물에 젖지 않을 것이다. 희망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빛나는 이야기를 그려나갈 것이다. 나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을 싣고 더 찬란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다. 내 영혼의 저작권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며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는 나의 서사를 마음껏 써내려갈 것이다. 여왕의 진짜 통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